소설 영화관.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밤, 밖은 춥고 습했지만 화이트 시내의 실내는 아늑했고 환하게 타오르는 벽난로가 따스한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화이트 시는 아들 허버트와 체스를 두고 있었다. 체크? 뭐? 이런 또야? 화이트 시는 마지못해 자신의 킹을 넘어뜨리고는 곧장 돌아앉았다. 그리고는 창밖을 보더니 툴툴거렸다. 저기 좀 보게. 비만 오면 아주 늪지가 되는구만. 정말이지 이 골목은 아주 최악이야. 아이고 여보, 진정해요. 어쩌면 다음 판은 이길 수도 있잖소. 아니 뭐 내가 체스 때문에 그런가? 아들이 날 이기면 좋은 거지. 흐흠. 아무튼 우리도 조만간 이사를 가든가 합시다. 아이고 이사는 무슨, 돈이 있어야 가죠. 이 집 팔고 언덕 위로 가려면 못해도 200파운드는 있어야 할걸요? 200파운드나 든다고? 쳇. 다음 순간 밖에서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육중한 발걸음이 현관을 향해 다가왔다. 오셨나봐요. 그런가 보구나. 화이트 씨는 몹시 반갑게 현관을 향해 달려나갔다. 잠시 후 그를 따라 들어온 사내는 키가 크고 골격이 우람했다. 원사 모리스입니다. 모리스는 가족 모두와 돌아가며 악수를 나누었다. 그리고 안내받은 자리에 앉아 실내를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아늑하다고 느끼는 표정이었다. 자, 일단 한잔 하지. 화이트 씨는 연이은 건배로 반가움을 표현했다. 모리스는 위스키를 3잔이나 들이켜고 나서야 겨우 제대로 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다. 어느새 주제는 그의 무용담으로 넘어갔고 화이트 가족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이국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낯선 외국의 문화와 사건들, 전쟁과 전염병의 자극적인 이야기들. 평생을 작은 마을에 살아온 가족에게는 모든 이야기가 설레고 놀라울 뿐이었다. 그들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모리스의 이야기에 숨을 죽였다. 그러다가 인도에서의 여행을 마지막으로 잠시 이야기가 멈추자 뭔가를 기억해낸 화이트 씨가 물었다. 아 그래, 모리스. 지난번에 나한테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 그 무엇이냐? 원숭이 손인가 뭔가? 그건 뭐였나? 아, 그건 말입니까? 딱히요. 그다지 별 볼 일 있던 건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는 엄청난 거라고 거품을 물더니만 램프의 지니처럼 소원을 들어주는 거라고 하지 않았나? 소원을 이루어준다고요? 화이트 씨와 그의 가족들은 약속이나 한 듯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다. 모리스는 대답을 망설이는 듯 술잔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빈잔이었다. 화이트 씨의 손이 재빨리 그것을 채워주었다. 일단은 그냥 작은 손입니다. 말려서 미라가 된 원숭이 손. 이윽고 기괴하게 생긴 작은 물체가 테이블 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화이트 부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뒤로 물러섰다. 아들 허버트만이 그것을 집어서 신기한 듯 살펴보았다. 이게 소원을 들어준다고? 네. 인도의 늙은 수도승이 주문을 걸었습니다. 아주 영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숙명의 존재를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슬픔이 닥칠 것이라는 것도. 그래서 그는 이 원숭이 손을 통해 3명이 각각 3번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몹시 허무맹랑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모리스의 말투가 너무도 진중해서 3명의 가족은 가벼운 웃음조차 내뱉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원사님이 직접 소원을 빌어보시면 되지 않나요? 이미 빌었지. 정말요? 무슨 소원을 비셨나요? 그건 말해줄 수 없구나. 모리스의 말투는 미묘하게 질려 있었고 안색 또한 급속히 굳어버렸다.
허버트로서는 차마 더 조를 수가 없었다. 소원이 이루어지긴 하던가요? 네,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자네가 몇 번째인지 아는가? 네, 전 두 번째더군요. 첫 번째 남자도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네, 그랬죠. 다만 앞에 두 가지 소원이 뭔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소원은 스스로의 죽음,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게 제 손에 들어오게 되었으니까요. 모리스의 말투는 무거웠고 덕분에 일순 침묵이 찾아들었다. 가까스로 정적을 깬 것은 화이트 씨였다. 모리스, 자네 말대로 소원 3개를 다 빌었다면 자네에겐 이제 쓸모없는 물건이겠구만.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요. 한참 원숭이 손을 노려보던 모리스는 일순 그것을 휙 불길 속으로 던졌다. 비명을 지른 화이트 씨는 재빨리 그것을 불에서 꺼냈다. 엄청난 물건이라면서 왜 태우려는 겐가?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대체 왜? 모리스는 딱히 대답하지 않았다. 모리스, 어차피 태워버릴 거라면 나에게 주게. 형님, 그건 결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닙니다. 자네도 참 계속 그렇게 정색하다니. 그래서야 원 모든 이야기가 진실인 것처럼 들리지 않은가? 하하하. 저는 분명히 그것을 불에 던졌습니다. 태웠죠. 그러니 형님께서 가지시는 걸 제가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일을 가지고 저를 탓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문제 없네. 아, 그러면 소원을 빌 때 특별히 해야 하는 게 있나? 오른손으로 높이 들고 원하는 바를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하면 됩니다.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내 곧 화이트 부인이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내왔고 다 같이 저녁 식사를 시작하였다. 원숭이 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아까 못다한 여행담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어느새 막차 시간이 다가왔고 모리스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화이트 씨는 원숭이 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작은 사례를 했다. 하지만 모리스는 한사코 거절한 채 대문을 나섰다. 다시 현관으로 돌아와 빗물을 터는 화이트 씨에게 허버트가 말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부자가 되는 일만 남은 건가요? 너도 참 그런 게 사실일 리가 없잖냐? 화이트 씨는 주머니에서 원숭이 손을 빼들었다. 행여나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 해도 막상 소원으로 무엇을 빌어야 할지 모르겠는걸. 지금 우리에게 뭐 부족한 게 있던가? 뭐든 좀 있으면 좋죠. 안 그래요? 황제가 되게 해달라는 것은 어때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의 잔소리에서 해방될 수 있을 텐데. 허버, 너 이 녀석! 그때였다. 지붕에서 샌 빗물이 바닥에 떨어진 것은 셋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외쳤다. 200파운드! 화이트 씨는 원숭이 손을 쥔 오른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나는 200파운드의 돈을 원한다. 저게 움직였어. 저게 내 손을 휘감았다고. 정말요? 하지만 돈은 아무데도 안 보이는걸요? 물론 앞으로도 계속 안 보일 것 같고 말이죠. 그러니까 말해요. 되도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방정을 떠니까 환각이 온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겠구만. 이제 잠이나 잡시다. 가족은 그렇게 각자의 침실로 향했다. 밖에서는 비바람이 더욱 거세어졌고 창문이 더욱 요란하게 덜컹거렸다. 한편 서서히 희미해져가는 벽난로의 불꽃 위로 기묘한 형상이 떠오른 것은 차마 그 누구도 목격하지 못하였다. 이튿날 아침 제일 먼저 어제 일을 상기시킨 건 화이트 부인이었다. 군인들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더니 그 말이 사실인가 봐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다니? 그 친구가 그렇게 경솔한 위인이 아닌데. 아니, 그러면 당신은 그런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이야기를 진짜 믿기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지금이 무슨 아더왕 시대도 아니고 말해요.
화이트 씨는 묘하게 풀이 죽어버렸다. 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벽난로 옆에 테이블을 응시했다. 아침 햇살을 받은 원숭이 손은 몹시 초라해 보였다.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다는 이야기 따위는 허무맹랑하게 느껴질 뿐. 그럼 전 먼저 일하러 갈게요. 허버트는 빵을 한 입에 삼키고 먼저 집을 나섰다. 그러다가 불쑥 창문으로 고개를 들이밀더니 200파운드죠? 200파운드? 우리가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목표 금액 말이에요. 난 오늘 사장님한테 가서 일을 더해도 좋으니 급료를 올려줄 수 있는지 물어볼게요. 우리 열심히 해서 모아보자고요. 200파운드. 얘야, 그러다가 미움이라도 사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모르시는 말씀? 내가 이래봬도 우리 공장에서 최고의 기술자랍니다. 허버트의 발걸음은 곧장 대문 밖으로 멀어져 갔다. 부부는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띄웠다. 그래,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믿다니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깐요. 이제야 철이 드셨네. 하지만 원숭이 손에 대한 묘한 기대감은 줄곧 부부를 사로잡고 있었으니. 화이트 씨는 종일 길에 떨어진 가방이나 봉투 따위를 발견할 때마다 그 속을 살펴보았고, 부인은 우체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번개처럼 튀어나가는 등 창밖으로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만 해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러다 결국 다시 저녁이 되었고, 부부는 모닥불을 피우고 아들의 귀가를 기다렸다. 근데 말이야, 저게 분명 내 손에서 꿈틀거렸단 말이지. 정말이야? 아이고, 또 시작이에요. 하, 내가 그런 것도 헷갈릴 사람으로 보여? 네네. 암요. 그때였다. 누군가 현관을 두드렸다. 아? 부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현관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고급스런 정장 차림의 신사가 서 있었다. 그는 묵직해 보이는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것을 본 두 사람은 갑자기 설레기 시작했다. 어디서 오셨나요? 화이트 씨 부부 맞으신가요? 들었소만. 저는 모앤 맥인스의 직원입니다. 모앤 맥인스. 그곳은 허버트가 일하는 공장의 이름이었다. 아드님께서 허버트가 죽었습니다. 남자가 전한 소식은 그것이었다. 공장에서 일하던 도중 기계의 상반신이 빨려 들어가 생긴 불의의 사고였다. 긴 정막이 부부와 남자 사이를 오래도록 메우고 있었다. 그것을 깬 것은 공장의 직원이었다. 면목이 없습니다. 문제는 유감스럽게도 모앤 맥인스사는 아드님의 죽음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드님은 훌륭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하여 두 분에게 적게나마 위로금을 전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일순 화이트 씨는 눈이 번쩍 뜨였다. 그리고 직원을 노려보았다. 두 눈에 담긴 감정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가 느낀 건 공포였다. 그는 물었다. 그게 얼마요? 200파운드입니다. 허버트의 시신은 집에서 2마일 정도 떨어진 커다란 공동묘지에 묻혔다. 장례를 치르는 그 순간에도 그토록 비참할 수가 없었다. 분명 한 사람의 관을 준비했건만 그것의 반도 채우지 못하는 아들의 시신이라니. 허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였다. 이후로 시간이 흐를수록 슬픔의 무게가 너무도 커져서 부부에게는 견디기 힘든 삶의 나날들이 이어졌다. 매일같이 고개를 숙이고 먼 산만 바라보는 나날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이른 새벽, 화이트 씨는 뭔가가 자신을 짓누르는 기분에 잠에서 깼다. 원숭이선이요. 왜 그래? 그게 어쨌는데? 원숭이 손을 주세요. 설마 버린 건 아니죠? 있던 곳에 그대로 있어. 갑자기 왜 그러는 거요? 으흐흐. 됐다. 화이트 부인은 밝게 웃더니 벌떡 일어나 방방 뛰었다. 당신은 설마 아직도 몰랐던 거예요? 소원이 아직 2개나 남아있잖아요. 화이트 씨의 뇌리에 모리스의 말이 떠올랐다. 그는 숙명의 존재를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슬픔이 닥칠 것이라는 것도. 그는 아내를 달랬다. 여보, 이리 와. 당신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그건 그냥 우연의 일치였을 뿐이라고. 무슨 소리예요? 첫 번째 소원이 분명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왜 모른 척 하는 거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 해도 생각해봐. 우리가 200파운드를 얻기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를.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우리 새끼라고요. 허버트, 내 새끼. 일어나요. 당장 어서 두 번째 소원을 빌자고요. 화이트 씨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런 제길. 당신 지금 미쳤어. 그는 어두운 거실로 나갔다. 원숭이 손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어느새 따라온 부인이 그를 응시했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두 눈에는 오직 허버트에 대한 열망만이 가득했다. 말해요. 여보, 어서요. 화이트 씨는 결국 원숭이 손을 들어 올렸다. 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화이트 씨는 재빨리 원숭이 손을 바닥에 던졌다. 그것이 또다시 자신의 손을 휘감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던져버리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일말의 기대감 때문이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부부는 각자 자리에 앉아 조용히 상황을 기다렸다. (1분) (2분) 그리고 1시간.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화이트 씨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아내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모든 건 다 일어날 일이었을 뿐이요. 그때였다. 이게 무슨 소리죠? 쥐소리 아닐까? 아니에요. 문 쪽에서 들리고 있잖아요. 화이트 씨는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아내의 말이 맞았다. 그것은 분명 문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그리고 정확히는 문을 발로 차는 소리였다. 허버트예요. 허버트가 돌아온 거라고요. 아내는 재빨리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게 왜 이렇게 안 열려? 허버트, 잠시만 기다리렴. 하지만 문은 계속 열리지 않았다. 걸쇠가 하필 이 순간 고장난 모양이었다. 그러자 소리가 멈췄다. 대신 발소리가 전해졌다. 화이트 씨의 시선은 소리를 쫓았다. 현관에서 출발한 그것은 분명 집 주위를 돌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소리가 멈춘 곳은 창문 앞. 화이트 씨는 순간 숨을 들이켰다. 왜 녀석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 이 집의 창틀은 허버트의 허리밖에 미치지 못할 텐데. 그 순간 열렸다. 허버트. 안 돼. 화이트 씨는 몸을 날렸다. 그는 바닥에 원숭이 손을 재빨리 집은 다음 번쩍 들고 외쳤다. 왜? 세 번째 소원을. 원숭이 손이 그의 손을 움켜쥐는 것이 느껴지며 주인은 삽시간에 고요해졌다. 허버트를 찾아 헤매이는 부인의 목소리만 하염없이 울려 퍼질 뿐. 허벗, 어디 있니? 응? 허벗.